성남시 장애인 권리진흥센터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진흥센터 김무웅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이렇게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남의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에 관련된 그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법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하자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법률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앞서 얘기했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관련 계획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 우리 성남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배려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앞서 얘기했던 이동 편의 증진 법은 2005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되고 한 4년 후에 이 성남시도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장애인의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고 있나요? 조례는 사실은 이 상위의 법에 의해서 또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성남시 조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대한민국 이 법률 중에 이 장애인을 포함한 이 교통약자 내지는 이동 편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두 가지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06년도에 됐는데 이 법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동권에 대한 정의가 돼 있어요. 이동권.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국가가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 그리고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동 편의 시설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저상버스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아니면 도시철도 같은 거.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도 이렇게 노란색 차, 그 차들이 바로 이 특별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설치 기준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우선 구역이라든가 보행 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 법은 앞서 얘기한 법보다는 훨씬 이전에 제정이 됐거든요. 1997년도에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 법에는 아까 법에는 이동권에 대한 정의가 있는 반면에 이 법에는 접근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접근권이 이동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접근권 안에는 정보통신이설 접근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이용 이제 접근권 그다음에 이동권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 접근권에 대한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 이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영어로는 베리어 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들은 아예 인증 마크를 이제 딱 받게 되죠. 요 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이 건물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어떤 또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그 선진적인 건물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마크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의시설과 관련된 실태조사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많이 그 세간에 관심이 있는 바로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조항이 바로 이 법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뭐 제대로 또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이제 당연히 우리 최진희 PD님 과태료 받아본 적 없죠? 많죠. 아니,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과태료는 안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그쪽에 주차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없죠. 저도 가끔 약간은 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돼요. 예. 저는 주차구역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장애 등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애인 주차 표시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장애를 네. 갖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차 표시가 있는 차만 이 주차구역에 이제 그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양한 또 과태료가 있어요. 이따가 또 질문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그건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그 법 중에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도에 네.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법의 이 조례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꾸리고 있는데 제가 그 위원회 또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성남시 장애인 권리인센터 센터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사실은 임명을 해줬어요. 저 성남시에서. 그래서 2020년까지 아마 제가 이제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 가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도 시에서도 이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아까 그 법에서도 나왔지만 시 안에 이제 저상버스도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같은 것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특별교통수단, 아까 장애인 콜택시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황 있잖아요. 그거 제가 좀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에 보면은 대중교통과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중교통과에서 사실은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고요.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이 특별 이동수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특별 교통수단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노란색 장애인 콜택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 실적을 보니까 무려 16만 9,148건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 거고, 사실은 법에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치. 장애가 이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 2급 등록장애인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법에서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을 우리가 법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말 그대로 그 장애인 콜택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그냥 노란색 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을 한 차를 우리가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자가용 형태를 이 특별 교통수단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200명당 한 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남의 장애인이 거의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성남 전체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만 5천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89명이 작년 기준으로 1, 2급 등록장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8,000명이 조금 넘죠. 그래서 아까 200명 기준으로 하면 40대를 우리가 성남이 보유하면
그 법적 기준을 이제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남은 작년도에 14대를 더 증축해서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56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기준은 40대만 운영하면 되는데 이제 16대가 더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부족해요. 그렇게 이제 많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6대가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고 그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를 보면 그 이제 성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사실은 전동일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죠. 아닐까요? 네, 시각장애인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형들의 장애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사실은 실제로 그 특별교통수단의 예산은 거의 10위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 중에 100%로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90%가 10이고요. 나머지 이제 도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중앙정부 예산이 나머지 10% 5% 정도씩 투입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 성남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광역 그 이동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가 설치하는 거죠. 도 예산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제 오지 같은 데는 광역센터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법에도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돈은 없죠. 경기도에서. 그거는 제가 좀 한번 정확한 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이 경기도 오지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이 혜택을 사실 받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이 진진 조례 그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견 없는 우리 동네 해피투게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지역내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성남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편견 없는 우리 동네 해피투게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중립센터 김무웅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특별교통수단만 말씀드렸고 저상버스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 제가 우리 최진희 PD님도 과거에 어디 유럽 여행하셨을 때 저상버스 경험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그 오스트리아 그 짤츠박으로 이제 여행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연수나 이런 거 가신 게 아니라 여행이요. 최진희 TV님은 아주 그냥 삶의 질이. 네, 여행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탔어요. 타고서 이제 한정거장인가 갔는데 그 5월에 지체가 되더라고요. 밖에 내려보니까 그 휠체어 이용자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발을 빼고 그 휠체어 이용자를 버스에 태우고 그러고 이제 잘 고정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랬던 점은요, 뭐였냐면요. 그 장애인 분을 쳐다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만 쳐다봤어요. 그 장애인 분을.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늦냐 빨리 가라 만약에 우리나라 갔다 이러면 난리가 날 텐데 아무도 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느긋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갔고요. 그리고 그 휠체어 이용자의 얼굴을 봤거든요. 제가 봤더니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한국 같았으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아무도 또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도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돼야되더라고요. 그게 벌써 제가 2000년 초반에 거기를 10년 넘었네요. 갔는데 제가 언제지? 한 5년 전에 제가 기획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중앙구청에서 모란역까지 가는 전동지역 이용자하고 같이 이동을 한 적이 저상버스. 네. 저상버스가 한 2대, 3대는 섰어요. 그리고 몇 대는 계속 지나가고요. 무시하고 지나가고요. 3대는 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섰는데 발판이 안 받치는 거예요. 고장 나는 거야? 아니면 점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용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발판이 안 빠져서 한 두 대는 가고. 그냥 가고. 한 대는 이제 발판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저씨가 조작을 못해요. 조작 미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빼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2분 넘어가고 3분 넘어가니까 버스 안에 탔던 승객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 늦었는데 지금 그렇죠. 뭐 하는 거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응? 몸이 불편하면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야지. 왜 놔두라 다녀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할 거야 해. 실제로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는 버스를 못 타고 그냥 걸어갔어요. 정말요? 네. 참 그 그러니까 이제 앞에 스위스에서 경험은 참 아주 아름다운 올스트리아군요. 경험인데 반면에 이제 한국 성남에서 그 10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5년. 5년 전의 경험은 참 안타까운 제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 참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그럴 때 단순히 경제적인 부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고 사람들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과 이 문화 그러니까 정말 그 너무나 당연한 아주 일상적인 그 모습인 거죠. 이 오스트리아에서의 어떤 그 경험은 반면에 이제 한국은 그게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이고 다수의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장애인들이 무슨 마치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당연히 권리인데 내가 이 미안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용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버스를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예산 낭비죠. 저성버스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은 굳이 콜택시 안 타도 되거든요. 여기는 콜택시 한번 불리면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저상버스하고 이 콜택시하고 특별교통수단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의 이용률이 만약 증가한다면 그 특수교통수단을 자꾸 늘려달라는 요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편하긴 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부르는데 막 그렇게 대기 시간도 길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그 주말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진짜 보편적인 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저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도 택시보다는 버스하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하철은 좀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상버스는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한 전동휠체어 장애인을 찾기는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아직은 이용 편의가 저상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성남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그러니까 정남에 전체 시내하고 마을버스가 822대예요. 822대인데 그중에 저상버스가 123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않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전체가 다 저상버스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10대를 더 추가 구입할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성남이. 근데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예요?
이용당했어요. 그렇죠. 이 123대가 약간 무용지물이 된 거죠. 물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장애인 말고 아까 교통약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이용자라든가 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상버스가 당연히 편하죠. 그렇죠. 계단이 있는 아까 어머님 말씀도 그 이렇게 계단 오르기 어려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훨씬 더 진입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의미는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상버스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울 정도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사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또 버스 운전기사들의 어떤 이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이용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족,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반 시민들. 바로 이 교통, 약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인식. 그걸 되게 고깝게 보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참고로 저상버스가 한 대에 한 4억 정도 된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저상버스, 이제 버스 운송 사업자가 그 4억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절반가량을, 그 정부, 이 중앙정부하고 이제 지방정부가, 이 반반 정도씩,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2억 중이면 이제 1억은 성남시, 나머지 1억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서 이제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오스트리아 예를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에서 9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제 주로 이제 중부에 있는 대학 중심 도시에서 살긴 했는데 거기도 아까 우리 최 PD님께서 오스트리아에서 했던 경험 그대로예요, 진짜로.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100% 다 저상버스예요, 거기는. 미국에. 그래서 그리고 되게 미국은 그 자전거도 싣고 타요. 자전거 따로 싣는 데가 버스 앞에 또 설치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문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화 인식의 문제.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흔히 콰이콰이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문화.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은 만만디고 우리나라는 꽈이꽈이걸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한 500년 조선시대 보면 양반 문화잖아요. 그렇죠. 양반 문화가 그렇게 급한 문화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유유자적. 양반 문화가 되게 여유로운 문화잖아요. 근데 다양한 외세의 침입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950년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사실 한국이 되게 이제 좀 이렇게 급한 문화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급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좀 더 이제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선진국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죠? 사회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진국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 저상버스와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의 수준.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이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김문 센터장님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주차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장애인 주차. 저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라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애인 차량이다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이제 표시인데 근데도 가끔은 좀 그런 유혹을 느끼거든요. 차량은 많은데 주차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끔 이제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장이 보이는 게 유혹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혹을 이기고 이제 일반 주차장이 되는데 가끔 어떤 분이 좀 양심이 없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차가 엄청 좋아요. 맞습니다. 외제 차량도 있잖아요. 그런 차량인데,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좀 넓으니까, 거기다 대시더라고요. 주차 표지도 없는 사람, 없는. 네. 한 예로 이제 저희 건물. 이 건물이요? 네. 저희 방송 건물이 차가 엄청 좋아요.
좋으니까 아마 이제 주차 아저씨가 예. 그냥 장애인 주차장 거기다 이렇게 대라고 했나 봐요. 오. 그리고 또 저희 방송국 건물 옆에 건물은 또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과연 저 장애인 주차 저 자리에 장애인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아, 공간 자체가 좁아가지고. 네, 너무 좁아요. 이게요. 제가 끌고 다니는 차량이 모닝인데. 그것도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들어가겠대요. 그럼 뭐 내릴 수도 없고. 네. 특히 휠체어를 실었거나 네. 장애인 차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근본적으로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인 거죠.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해놨는지 나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 건물마다 시장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렇게 건축법랑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또 의무사항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법에 또 영향을 안 받고요. 그래서 관련된 법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직면허 법률이 1997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그 다음에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 건물들은 사실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전에 진 건물에서 이 자장애인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 건물주를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법의 맹점인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최진희 PD님 말씀을 들어보니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이 억울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저기 신도시에 그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주차장은 사실 또 단속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특히 그 외제차들이 그 지역을 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이상하게 고급차하고 지금 좀 전에도 그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법을 더 안 지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되게 다 뻔뻔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경비 분들이나든가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냐. 하여튼 참 이 관련돼서 되게 엉뚱한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나. 이런 시설들의 그 기관차들도 사실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근데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이 이동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를 갖지 않은 직원들만 그 차를 이동할 때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없는 한 네, 교통약자가 없는 한은 그 구역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실생활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 자기 스스로 잘 지키면 굳이 과태료 벌금 이런 거 이행강제금 이런 거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지켜지니까 이제 이 과태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는 법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200만 원 이하니까 최대 200만 원까지는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이 인증을 받은 경우. 예. 그다음에 자료 제출 이제 거짓 자료를 제출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사를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차 방해를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주차 방해라면 뭐냐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야 될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 구역 앞에 일렬 주차를 했다든가. 네. 그런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저지르는 아까 우리가 그 외제차, 고급차를 중심으로 얘기했었죠.
거기 이제 과거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어요. 예, 좀 올랐죠. 예. 흔히 20만 원 알고 있었죠? 예, 20만 원. 20만 원 이하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하니까 이제 10만 원으로 정할 수도 있는 이하니까. 근데 이제 최대 20만 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도 빨리 하루빨리 좀 척결해야 될 이 문화 중에 하나고 정말 우리가 주차구역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차는 정말 되게 중요한 이동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주차가 안 되면 장애인 주차 이용할 수 특히 장애인 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휠체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동에 그냥 보행으로는 이동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왜 문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겠습니까? 이동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거든요. 아 그리고 가끔은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 지인 중에 왜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이 저렇게 넓어 저렇게 꼭 넓을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규격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안 갖고 왔는데 오늘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제 제대로 지키니까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가뜩이나 차도 많고 주차장도 이제 주차 그 공간이 좁아서 왜 쟤네만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하는데 아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옆에 이 양쪽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또 활동 보조인이나 아니면 그 차량에 이게 승하차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보조공학기기가 되게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자동차에 이제 보조 그 기구를 설치를 하면 그 보조기구가 휠체어를 아예 옮겨줘요. 트렁크 쪽으로. 그런 이제 보조기를 장착하려면 당연히 공간이 많이 확보해야 되죠. 천장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공간도 많이 확보돼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 주차구역, 특별 교통수단,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절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몰라요. 실제로. 사실 최진희 PD님께서도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좀 하나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교통수단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은 전동 휠체어 내지는 수동 휠체어가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전동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제 도로로 내려오시죠. 차로 그냥 막. 그리고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터널에도 들어가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터널 같은 거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완전히 돌아가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살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사회가 그 사람을 정말 죽음의 그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통문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얼마나 괴팍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절대월장 그냥 자동차 부딪히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사고들도 실제로 많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에 그런 것도 나왔죠. 전동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고속도로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억하시죠?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그 고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그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강원도인가? 산불 났는데 전동 휠체어 이용하신 분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동한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권하고도 되게 직결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이 없는 이 다수의 분들이 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이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사회 참여의 그렇죠.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부분을 국가가 우리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될 과제라는 인식을 좀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으로 이 발돋움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다.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해피투게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최진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